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바 료타로가 지은 한나라 기행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바 료타로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바 료타로는 1923년 오사카에서 태어났고요. 본명은 후쿠다 사다이치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오사카 외국어 학교에서 몽골어부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학병으로 나가서 탱크부대 장교로도 복무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 후에는 산케이 신문 기자로 일을 했고요. 60년대 장편소설 올빼미의 성이 나오키상을 수상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타는 검, 료마는 간다, 언덕 위의 구름 등의 작품으로 일본의 중요한 문학상을 휩쓸었다고 하고요. 또 논객으로서도 영향력이 컸었다고 합니다. 시바 료타로 전집 50권이 있을 정도로 많은 책을 썼고요. 가도를 가다 시리즈가 41권이나 있다고 하네요. 1996년 73세로 사망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 책 한나라 기행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기행은 세 가지 큰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파트는 가야 여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라 여행, 세 번째는 백제 여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가야 여행은 한국으로 부산의 외관, 외성과 외관, 부산에서 이순신, 가락국의 옛 땅, 김해의 하구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신라 여행은 수로왕릉, 신라국, 경주 불국사, 불국사 솔숲의 들놀이, 7명의 영감님들, 모화당으로, 외, 사야가의 항복, 김충선, 우록의 마을, 양반, 사야가의 실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백제 여행은 대구의 안마사, 뇌물에 대하여, 낙동강 연안, 다시 외에 대하여, 이석호 선생, 백제불, 환영의 도시, 일본의 등장, 백촌강의 해전, 평제탑, 오미의 귀실 집사, 그리고 마키 요시카즈의 해설과 글을 옮기신 분의 글이 마지막으로 그 목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바 료타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처음 한국을 찾은 것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한 그 해였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행문을 좋아하는 점이 있고 또 일본 사람이 바라본 한국이라는 특이한 점도 있어서 사뭇 눈길을 끄는 책인데요. 짧게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외관.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중에 흡사 사내아이의 까까머리처럼 숲이 없는 한국의 산이 다가섰다. 이미 대한항공기는 부산공항에 내리려 하고 있지만
나는 잠시 동안 저 바다에 관해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해중도. 기기의 어느 쪽인가에 쓰여있는 항로는 하카타만에서 이키섬으로 가는 해중에 기도인 오키시마를 오른쪽의 배전에서 바라보며 스시마 섬을 거쳐 조선의 부산에 이르는 길을 가리켰음이 틀림없다. 물론 조선 쪽에서도 온다. 유사 이전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온 사람의 수요가 도리어 많았으리라. 다시 말해 조선인이 한국인이 일본인이 하는 나라 이름 따위가 없던 시절 이야기다. 중세 이래 국가라고 하는 이 대외적인 거절 반응만이 강한 존재가 인간을 지배하고부터 인간들의 의식세계가 뒤틀렸고,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묘하게 되었다. 국가라고 하는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미처 확실치 아니하던 고대를 이 대양 위를 가는 우리들은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시대, 조선인은 겨울에 일본으로 왔다. 겨울이 되어야 바람이 일본 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거꾸로 여름이 되면 일본에서 조선을 향해 바람이 분다. 조선은 강수량이 적은 데다 가뭄이 자주 들어 그러한 해의 겨울에는 저편으로 건너가세 하는 무리가 많았으리라. 일본 열도는 다행히도 초여름에 장마가 있고 초가을에 태풍이 불어서 경작을 하는데 물 걱정이 없었다. 우리 일본인의 피에 조선반도를 통과하는 혈액이 섞인 것은 일본의 물이 그것을 부르고 그 해역을 부는 바람이 그것을 실어온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여기서 한일 두 지역의 고대 실행을 이야기할 여유는 없으나 일본 신도라고 하는 특이한 샤머니즘의 그 고대적 원형이 스시마 섬과 이키 섬에 존재하고 스시마 신도니 이키우라베 신이 하는 고대 샤머니즘의 존재가 지금껏 그 방면 전문가들 세계에서 시끄럽게 이야기되고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잠깐 상상을 굴리는 것으로 족하다. 그 바로 코앞에 조선이 있지 아니한가. 신도의 원형이 조선에서 왔는가? 아니, 표현을 바꾸어서 공통의 시기가 있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상상이라는 말이 호들갑스럽다 싶을 만큼 자연스럽다. 다만 조선의 역사가 그 후 불교와 유교를 거치면서 그러한 토착의 것은 형체도 못 알아보게 지워져 버린 까닭에 존재로서의 증거를 채집하기가 어렵다는 것뿐이다. 내 안사람은 1929년생인데 그 무렵에 소학교 국정교과서에 조선의 겨울이라는 문장이 실려 있었다 한다. 그녀는 지금 그 문장을 말짱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 문장 전체에서 팽팽하게 느껴지던 그리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금세 눈물이 고이는 감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소녀 시절에 그녀는 조선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으므로 그 감동에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없었을 테니 따라서 그 알 수 없는 상쾌한 전율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건 먼 태고 쪽의 비가 소용돌이 치는 것인지도 몰라. 하고 나는 피라고 하는 이 신비적이면서도 비논리적인 것을 믿는 처지도 아니면서 그렇게밖에
응답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생각하건대 일본인들이란 어떠한 사상의 세례를 받든 간에 샤머니즘의 그늘 속에 있거나 적어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 원시신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신이나 국신 이전의 원시신들이 애당초 임재하셨다는 것이 바로 스시마 이키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선의 겨울이라는 말, 정경, 문장의 분위기를 통하여 평소에는 잠들어 있던 고대적 종교 감정이 불현듯 눈을 떠서 어떤 이상한 전율을 일으키는지도 모를 것이다. 자, 그러면 스시마부터 보자. 이 섬의 북쪽 끝 가라사키에 서서 보면 옛날은 부산의 산봉우리가 보인다고 한다. 불과 30해리의 바닷길이다. 전쟁 전에는 섬에 중환자가 생기면 어선에 태워 부산의 병원으로 보냈다 한다. 스시마 섬을 하늘에서 굽어보면 흡사 바닷속의 산덩어리라기보다는 푸른 바위덩어리인데, 해안은 암벽에 부딪히는 흰 거품이 있는 물결로 소란스럽고 섬 전체의 형상이 복잡 기묘하되 평지라 할 만한 땅이 거의 없다. 역시 쌀농사는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을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다. 지리책에도 토질이 옅어서 씨를 뿌리기에 적합치 않다고 쓰여 있다. 그러므로 섬 전체의 생업은 오로지 바다에 의존하여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는다. 에도 시대의 스시마버는 10만 석격이었다. 석고는 대개 수학령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홋카이도의 마스마의 번과 이 스시마번은 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격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해동 제국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스시마는 사면이 돌산이요 백성은 가난하고 소금 굽고 고기 잡아서 살다. 소씨가 대대로 섬의 주인이다. 아무튼 스시마라고 하는 이 큰 섬에서 쌀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고대 이래의 한일 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그 사실은 부산이라고 하는 한국 제1의 무역항을 만드는 데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왜는 일본음으로 와요, 조선음은 왜이다. 조선인이 말할 때 왜는 작은 인종이라는 뜻이 있고 결코 경의를 포함한 말이 아니지만, 예부터 중국이나 조선에서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지칭할 때 주로 이 말을 써왔다. 다만 근세 이후에는 일본국을 부르는데도 이 말을 썼다. 반일 정책을 쓴 이승만 정권의 신문들은 일본이라는 말 대신에 왜라는 문자를 곧잘 쓴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타국에 대한 태도로서 다소 치졸하지 않았나 싶다. 이 왜를 한층 더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외놈이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외놈 소리를 들어도 쌀 만큼 이웃나라 조선에 대해서 잘한 것이 없다. 외놈들은 아무것도 몰라 하고 할머니가 손자를 재울 때 들려주는 옛 이야기 같은 것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 거의 모든 집안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외놈들은 원래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단다. 그러다가 좋은 예법을 좀 가르쳐 주셔요 해서 그러면 이것을 써보렴 하고
젓가락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더란다. 그런데 숟가락은 안 가르쳐 주었어. 그것들한테는 숟가락이 당치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 뒤에 또 외놈이 찾아와서 간청하기를 이번에 조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의관 속대를 정하지 못하였나이다. 가르쳐 주옵소서 하더란다. 그래서 저것들에게는 장례 때 의관이나 일러줘라 했더란다. 그래서 전수받은 것이 해이한 시대 공경들이 입던 고와 쇼조쿠라는 복식이라는데 물론 민간 설화일 뿐 사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다만 이러한 사연들을 풍경하러 그려볼 때 재미있는 것은 저 악명 높은 조선 총독부 경찰관들이 팔자 수염을 쓰다듬고 뻐기면서 시골을 누비고 있을 때 마을의 집집에서는 할머니들이 온돌방에 손주를 재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일본의 모모타로나 우라시 마타로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저항인이 하는 따위에 멋다가리 없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오래된 민족의 유연한 유서와 시큼털털한 웃음이 저절로 배어나오지 아니하는가. 헌데 그 외는 침략자가 되면 왜구가 되며 조선을 전문으로 침략하는 왜구는 쓰시마섬 사람들이었다. 물론 외삼도라는 문자가 말해주듯이 이키나 마스우라 사람들도 왜구였으나 이 가운데 마스우라의 무리는 주로 중국을 습격하였고 그 폐해가 끝내는 대명제국의 멸망케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조선의 여러 왕조도 왜구의 시달림을 많이 받았다. 조선을 상대로 한 왜구는 주로 스시마섬 사람들이거나 스시마섬을 집결지로 하는 쿠슈 제도의 해적들이었는데 그 도량의 역사는 사뭇 오래되었다. 그러나 우리 일본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일이 있으니 조선을 침략하던 왜구들이 상대 일에 어느 시기까지는 적어도 살인 같은 잔악한 짓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엇이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것하고 쌀을 조금 바꾸어 주시오 하고 수작을 부렸던 것이다. 왜구를 얌전히 돌려보내려면 쌀을 주면 되었고 그러지 않으면 한바탕 습격당하는 활극을 치러야 하였다. 긴 칼을 끌고 벌거숭이에 훈도시 한 장 달랑 찬 산의 모습이 조선 사람들이 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상이다. 조선인들은 일찍부터 유교적 관습 속에 살았으므로 남자가 벌거벗는 것을 비례와 야만의 극치라 생각한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힘든 노동을 할 때면 옷을 홀랑 벗어붙이지만 조선인들은 이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경멸과 불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얼마간의 두려움까지 갖는 모양이다. 미시마 유키오씨는 만년에 훈도시 한 장 걸치고 긴 칼을 찬 스타일을 즐겼는데 본인이 의식하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되 아무튼 상대일의 외의 역사적 스타일은 바고 그것이었고 동아시아 유교 문명의 계보를 잇는 지대에서는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몰골이었던 것이다. 스시마섬. 스시마섬을 떠나 부산을 향해 훌쩍 날아가지 못해 미안하지만 고대에서 중세에 이른 거친 시대가 지나고 에도 시대로 접어들면서야 겨우 일본은 평화로운 국가가 되었다. 해적 집단이었던
마수라의 히라도 시마도 6만 3천 석짜리의 번이 되었고 중기 이후에는 일본 유수의 교양번이 되었다. 스시마 번도 마찬가지였으나 쌀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지리적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기에 쇠국이 되면서 더욱 곤란해질 뿐이었다. 도주인 소 가문은 무로마치 시대쯤까지는 왜구를 다스려 주느니 하는 구실로 연간 15석 내지 20석 정도의 미두를 받기도 하고 카키치 3년인 1443년에는 무려 200석을 받게까지 되었다. 이때 도주 소 사다모리가 무로마치 막부의 양해 없이 조선 왕조의 세종에게 사신을 보해 상주하며 왜구를 다스리겠나고 장담하면서 신절을 받들게 하옵시면 오직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신종하겠다고 하는 따위의 외교상 탈선까지 감행한 것은 쌀을 얻고자 하는 일념 때문이었다. 세종도 이를 받아들여 스시마 섬은 경상도에 예속한다 라는 문서를 만들어 회신하고 그 대신 종전대로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 왕조 역사에 명군이라 칭송받은 세종이 스시마 섬에 쌀을 준 이유는 왜구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태평양 전쟁 뒤 분명 쇼와 22년인 1947년쯤이었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때 스시마 섬을 한국령이라고 말하였던 것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하였을 것이다. 그 무렵 내 친구 중에 스시마 섬의 이즈하라 중학을 나와 이세의 신궁 황학관을 거쳐 신문기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기사를 보며 킬킬거리고 웃으면서 다소 낭패해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렇다고 스시마 섬이 조선의 영토가 된 것은 아니고 속국 정도로 대우하는 것 같은 형태로 외교 관계를 열었다는 이야기다. 오늘날의 부산 근처에 공사관이라 할 만한 외관이라는 스시마식 건물이 서게 된 것은 이 무렵부터의 일이며 부산이 항구도시로 탈바꿈한 것도 이 외관의 설립부터라 할 것이다. 그 뒤 조선이 스시마 섬과 단교하여 외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였고 일본 관계에서나 스시마 섬에 있어서나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있기도 하는 등 외관의 역사에도 여러 가지 편전이 있었다. 그러나 도쿠가와 초기에 한일 관계가 재개되고부터는 막부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도쿠가와 시대의 외관 건물은 도쿠가와 4대 장군 이에스나에 의해 엔포 6년인 1678년에 준공되었다. 물론 무로마치 시대와는 달리 대조선 외교를 막부로부터 청부받았던 스시마 번이 서울과 에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서 세운 것이 당당한 성곽이었다. 건물의 조형과 진행은 스시마 번사 사지 목구 사회문이 맡았는데 목수는 일본에서 데려갔으며 조선 관리들과 교섭을 원만히 하여 연 인원 20만의 인부를 공급받아 3년에 걸쳐서 지었다. 일본식으로 해자를 두르고 석축을 쌓았으며 넓이는 450칸에 250칸. 그 부근에 스시마인들을 살게 하여 번사와 상인들이 무려
6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근세 일본의 유일한 재외 공간이었다. 다만 조선 정부에서는 엄밀한 거주 제한을 시행하였고 외인들은 외관 부근의 일정한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외관은 조선 측에서 보면 외인들에게 베푸는 일쯤 될 것이고 스시마 번의 처지에서 보면 마치 류쿠가 중국과의 사이에서 양속 상태였던 것 같이 외교상 양속 성격을 가졌고 에도와 서울을 상대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다. 내가 부산에서 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외관의 유적을 더듬어 보는 일이다. 이상으로 한나라 기행의 일부분인 부산의 외관이라는 부분을 읽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독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학고제에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은이는 시바 료타로, 옮긴이는 박이엽입니다. 1쇄가 인쇄된 날짜는 1998년 2월 10일입니다. 다음에 다른 책을 소개하는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